연수야, 미안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우리 인연은. 남편 민정훈의 목소리는 4월의 밤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고속도로 휴게소 한 구석. 그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아내 오연수를 휠체어에 앉혀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윽고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텅 빈 휴게소에는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 1시간 뒤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발레리나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오연수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발레리나,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화려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 화려함이 정점에 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연수는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사르르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2시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그제야 연수는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2발로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영원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정훈과 시누이 정은은 그녀의 다리가 감각을 잃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라며 낄낄거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4개월 전 기적처럼 발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왔을 때 연수가 얼마나 처절하게 벽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는지 말입니다.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근육을 깨우던 그 고통의 시간은 오직 오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연수는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정훈의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넉 달 전 거실 문틈으로 들려왔던 그들의 대화가 다시금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된 30억 원대의 토지와 사고 보상금으로 나올 5억 원의 보험금. 정우는 그것을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불렀고 시누이 정은은 장애인 하나 처리하는 게 무슨 대수냐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수를 가둬두고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순간 연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설계한 이 유기 계획이 도리어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게 하리라 맹세했습니다. 연수는 휠체어를 발로 밀어 어둠 속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휠체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정훈이 사라진 고속도로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정훈은 지금쯤 자유를 만끽하며 정은과 승리의 건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연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정훈,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야. 연수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 이제 복수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비상하던 시절,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는 그녀의 2 다리에서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연수에게 남편 정우는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수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울었고 평생 그녀의 다리가 되어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의 전조였습니다. 연수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 가치의 금쪽 같은 땅이 있었습니다. 도심 인근의 위치에 개발 호재가 가득했던 그 토지가 정훈에게는 아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숫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정훈은 아내가 병마와 싸우며 정신을 놓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수가 사고 충격으로 의사표현조차 힘겨워하던 시기에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연수의 화장대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산운용사에서 익힌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이전 서류에는 연수의 떨리는 필체를 흉내낸 서명이 들어갔고 등기 권리증은 이미 그의 가방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방패 삼아 그녀의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박탈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누이 정은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녀는 연수의 병실을 지키는 척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연수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찾아오면 정은은 아픈 사람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뒤로는 정훈과 함께 연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탕진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연수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연수는 당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저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정훈이 내미는 영문모를 서류들의 지장을 찍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수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정훈은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수야,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저 나만 믿으면 돼. 그 달콤한 말은 사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연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남편의 서늘한 무관심보다 시누이 민정은의 노골적인 멸시와 학대였습니다. 정은은 자신의 집인양 연수의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들리는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는 연수에게 거대한 공포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정은은 연수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명품 가방과 고가의 보석들을 마치 제 것이냥 두르고 다니면서도 정작 휠체어에 갇힌 연수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빵을 던져주거나 씻기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며칠씩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4월의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돌아온 정은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연수를 향해 가증스러운 혀를 찼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하얗게 튼 연수가 물 한 컵만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정은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 컵에 물을 담아오더니 연수의 발치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짐승처럼 핥아먹든가 말든가 내 맘대로 해. 그러고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연수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효도야. 너도 알지? 장애인은 죽어야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거. 그 돈이면 우리 정훈이 새 장가도 가고 나도 도박빚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제발 좀 죽어줘라.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언을 들으면서도
연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방석 아래 담요 속에 깊숙이 감춰진 연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날선 목소리와 추악한 진심이 고스란히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탐욕에 눈먼 정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이 모욕의 시간을 견디며 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자신이 당한 멸시의 무게만큼 정은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연수의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증오의 기운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거울을 보며 새로 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수의 땅을 팔아 챙길 수십억 원의 돈 잔치와 화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비릿한 웃음소리는 연수의 고막을 찢는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4월의 중순, 늦은 밤이었지만 정훈과 정은은 거실에서 독한 양주를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침대와 휠체어 사이 그 좁은 틈에 몸을 구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레를 하며 얻은 예민한 감각은 이제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추악한 단어들을 채집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잔을 부딪히며 가볍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이 좋겠어. 일기예보 보니까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다더라. 그 한적한 휴게소 뒤쪽은 CCTV 감시 카메라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정훈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누나. 거기 두고 오면 하반신 마비인 여자가 어디로 가겠어? 몇 시간만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가거나 실종 처리되겠지.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든 땅이 내 명의로 넘어왔으니 이제 연수는 우리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할 짐일 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 편의 저질스러운 연극 대본 같았습니다. 30억 원의 토지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 발로 걸어나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인내의 독배를 마셨습니다. 단순히 정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온전히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훈이 계획한 유기와 살인 미수의 현장, 그 현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미끼가 되어야만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원히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연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연수의 방으로 들어와 잠든 척하는 그녀의 머리칼을 가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연수야, 토요일에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내가 좋아하던 그 숲길 근처야.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사리를 느끼며 연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테니까. 연수는 이미 변호사와 탐정,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민정우는 자산운용사 팀장이라는 자신의 직함을 대단한 권력으로 여기는 남자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데 능숙했던 그는 타인의 돈뿐만 아니라 아내의 인생까지도 수치로 환산해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는 연수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사이 그녀의 인감을 도용해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고객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은 신우이 정은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박빚을 메우는데 사용되었고 정우는 이 범죄를 덮기 위해 연수의 30억 원대 토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유기 계획을 실행하기 사흘 전 정우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연수야, 내 명의로 된 땅을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해. 자산운용사 팀장인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가치도 더 높일 수 있거든. 여기 서명 좀 해줄래?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수가 하반신 마비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까지 퇴화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훈이 내민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초점이 흐린 눈으로 정훈을 바라보며 아주 느린 속도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초조함이 한계에 다다른 정훈은 연수의 가느다란 엄지손가락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인감 주머니에 손가락을 지시겨 찍더니 위임장 종이 위에 강제로 짓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연수의 손을 덮어쥐고는 서명란에 이름을 억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냥 이름만 쓰면 돼, 연수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연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그 서류가 토지 매매 위임장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리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긴 가련한 여인처럼 축 늘어진 채 그의 강압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정훈의 안색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연수가 판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수는 정훈이 고객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을 이미 비밀리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정훈이 그 서류를 들고 나가는 순간 연수는 그가 저지른 금융범죄의 증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자신을 휴게소에 버리는 최후의 범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심야 거실의 시계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때 연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수는 남편 정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낮 동안은 미동도 하지 않던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근육을 뒤틀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발레 슈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가장 높이 날게 해주었던 도구였지만 이제는 바닥을 딛고 서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연수는 휠체어에 몸을 싣는 대신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마루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사정없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고 직후 의사가 내뱉었던 그 선고와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고통은 단순히 걷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4개월 전 기적처럼 감각이 돌아온 이후로 연수는 단 한 번도 이 밤에 의식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마침내 연수는 자신의 온전한 무게를 두 다리로 지탱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아주 느리게 발레의 기본 동작인 턴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이 무너져 바닥에 쓰러질 때마다 무릎에 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훈과 정은이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자신의 재산을 나눌 궁리를 할 때 연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의 몰락을 위한 근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숨을 골랐습니다. 엉망이 된 다리를 이불 속에 감추고
다시 무력한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향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수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줄 알겠지만 그녀는 이미 2000m가 넘는 거리를 매일 밤 거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연수에게 이 어두운 방은 감옥이 아니라 무대 뒤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완벽한 연기를 준비하고 마침내 막이 올랐을 때 가장 우아하고 잔혹하게 그들의 인생을 파괴할 주연 배우로서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6일을 단 사흘 앞둔 4월의 어느 오후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연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갈하게 제본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아내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한 듯한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수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수야,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30억 원짜리 땅 말이야. 지금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거든. 내가 우리 회사 전문가들한테 자문해서 완벽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웠어. 그의 목소리는 신뢰를 주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지만 연수는 그 이면에 숨겨진 피냄새 나는 탐욕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정훈이 내민 서류는 겉보기에는 자산 위탁관리 계약서였으나 실상은 연수의 모든 권한을 정훈에게 넘기고 사후 처분권까지 위임한다는 맹독 같은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연수가 이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한 장씩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지장 찍고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내 병원비 걱정도 나중에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도 다 끝나는 거야. 연수는 정훈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 대신 3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쾌락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일부러 손을 파르르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훈 씨, 이거 하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정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가증스러운 연민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활센터에 갈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연수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재활센터가 아니라 차가운 휴게소 바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수는 정훈이 가리킨 곳마다 또박또박 서명을 남겼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가 완성될 때마다 정훈의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이제 아내라는 거추장스러운 짐만 없애면 완벽한 새 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훈이 승리감에 도취해 서류를 챙겨 방을 나가는 순간 연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정훈은 그 서류가 자신의 보물지도라고 믿겠지만 사실 그것은 연수가 판 가장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인 정훈이 그 서류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세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금융범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을 불과 하루 앞둔 4월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거실에서는 정훈과 정은 남매가 낮은 목소리로 최후의 모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수의 땅 30억 원을 제 손에 넣었다고 확신한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럽고 추악한 이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양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동생을 쏘아봤습니다. 정훈아,
땅 판 돈 30억 중에 내 몫은 정확히 절반인 거 잊지 마. 내가 내 알리바이 만드느라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제 와서 7대 3으로 나누자는 게 말이 돼?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누나, 실제로 연수를 데려가서 처리하는 건 나야. 경찰 조사받고 위험 부담 맞는 것도 나라고. 5대5는 너무 과해. 남매의 대화는 더 이상 가족의 정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 다툼과도 같았습니다. 정은은 연수의 목숨값이 달린 보험금 5억 원까지 언급하며 정훈을 압박했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다 먹기로 했잖아. 그럼 땅 판 돈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야지. 안 그래? 정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연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금화하기 전에 성가신 담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연수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단돈 몇억 원에 흥정하는 소리를 들으며 연수는 차가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우는 연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든 척하는 연수의 곁에 앉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야,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할 거야. 4월의 첫 주말이니까 차 막히기 전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다 오자.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지만 연수는 그 속에서 비릿한 죽음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정훈은 연수가 평소 아끼던 가방 대신 버려도 상관없는 낡은 청가방에 그녀의 옷까지 몇 벌을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은 연수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연수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 그 휴게소에서 정훈의 차가 떠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4월의 새벽 공기는 피부를 찌르는 듯 했지만 연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차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5분. 정막만이 감도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마침내 연수는 휠체어 손잡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무력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연수는 정훈이 마지막으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의 타액과 유전자 정보가 고스란히 묻은 유기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1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훈이 승리에 도취해 신우이 정은이 기다리는 별장으로 향하는 사이 연수는 자신의 복수 무대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정훈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가 빨간 점이 되어 고속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좌표 보내드렸으니 이동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고 굵은 확답에 연수의 입가에는 쓰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수는 어둠이 짙게 깔린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변호사에게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민정훈이 저를 버렸습니다. 녹취록과 위치 정보 그리고 현장 증거까지 모두 확보됐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혹시 모를 연수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연수는 오히려 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처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연수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는 연수가 설계한 거대한 감옥의 정문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휴게소 출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연수의 지시를 받은 차량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은밀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훈이 향한 비밀 별장을 향해 어둠을 가르며 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휴게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교회의 한 고급 별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정훈과 그의 누나 정은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연수에게서 가로챈 30억 원대 토지의 매각 대금 입금 내역과 5억 원의 보험금 청구 서류가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죠. 정은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표독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훈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장애인 수발도 끝이고 내 도박빚도 깨끗이 청산이네. 오늘 밤이 지나면 오연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정훈 역시 취기가 오른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차가운 휴게소 바닥에서 공포에 떨며 죽어갈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운용사 팀장으로서 완벽하게 숫자를 맞췄고 유기장소까지 치밀하게 골랐으니 자신의 인생의 실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죠. 별장의 시계는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버리고 떠난 지 정확히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훈은 마지막 잔을 비우며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실종 신고만 하면 돼. 슬픈 남편 연기만 완벽하게 하면 모든 건 우리 뜻대로 흘러갈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별장의 육중한 현관문이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정훈과 정은은 술기운에 취해 누군가 길을 잘못 찾았나 싶어 짜증 섞인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걸어 들어오는 연수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각살이 났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오연수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공포에 질려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발레리나의 걸음걸이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연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훈 씨, 그리고 정은 씨,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당신들이 설계한 그 무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별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정훈의 손에서 떨어진 유리잔이 카페 뒤에 차가운 샴페인을 쏟아냈지만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연수의 다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로 걸을 수 있었던 거야? 정훈의 목소리는 공포로 사정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구역질 나는 괴물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4개월이었어. 당신과 정은 씨가 내 죽음을 모의하고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30억 원의 땅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낄낄거릴 때 나는 이 다리에 피가 통하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어. 연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연수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연수야. 다 오해라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하지만 그의 가식적인 변명은 연수가 꺼내든 녹음기 소리에 힘없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별장 가득 울려 퍼지는 정훈과 정은의 추악한 대화들. 장애인은 죽어야 거액의보험금이 나온다는 정은의 폭언과 휴게소에 버려 실종 처리하겠다던 정훈의 냉혹한 계획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소파 뒤에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정훈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며. 남매의 추악한 배신과 분열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정훈의 팔을 거칠게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정훈 씨, 살인 미수 및 유기, 그리고 자산운용사법인 자금 2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누나 민정은 씨도 공모 및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연행하겠습니다. 정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정은은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악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연수는 그들이 무너지는 추악한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밤이 가고 마침내 진정한 심판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찾아온 4월의 공기는 더 이상 살을 애듯 차갑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고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정훈과 정은의 초라한 모습은 그 공간의 엄숙함마저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정훈에게 징역 15년을 그리고 공모한 정은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유기 그리고 2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30억 원의 토지와 5억 원의 보험금은 사기 무효 판결을 통해 온전히 연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연수는 정훈과 살던 집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남은 배신의 흔적들을 지워내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30억 원의 땅을 정리한 돈으로 작은 재단을 세웠습니다. 사고로 꿈을 잃은 예술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발레리나라고 불렀지만 연수는 그저 자신을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되찾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땅을 딛고 서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연수는 다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자신을 버렸던 그 어둡고 안개 낀 장소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휠체어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휴게소 뒤편의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문턱이라 생각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반전을 일궈낸 승리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4월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민정훈,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간성이었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마비가 아니라 영혼의 포기라는 것을 연수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연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차가운 휴게소에 홀로